만나는 역사 속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 재미 가득, 지식 가득 채워주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함규진 교수님 그리고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병역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주제를 듣고 웬 병역?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 병역이라 함은 군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는 것을 말을 하잖아요. 근데 흔히 병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라고 알고 있고 선거는 일종의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 선거와 병역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선거는 누가 합니까? 국민이 하죠. 네, 국민이 하고 또 시민이 하는 게 선거이고 네. 마찬가지로 병역도 시민권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아주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시민권의 역사와 병역의 역사도 이렇게 나란히 맞물려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시민이 만들어낸 국가, 거의 최초의 국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 등장을 하네요. 고대 그렇죠. 아테네. 아테네를 비롯한 도시국가들이 거기 시민들이 뭉쳐가지고 만들어낸 그 도시국가인데 아테네 같은 경우는 최초의 성문법이 이제 기원전 621년에 드라콘법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좀 그 법 내용이 너무 사악하다고 그래서 나중에 폐지되긴 했습니다만은 거기 내용에서 모든 시민들이 그 병에게 일종의 의무를 진다 또는 병에게 권리를 갖는다. 이게 의무하고 권리가 굉장히 다른 것 같다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네. 그 병역을 필해야만이 이제 시민으로서 선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는다. 그게 참정권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 의미를 해석을 해보자면 나라를 지킨 사람에게 참정권을 부여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참정권과 시민권과 그리고 병역은 다 이렇게 함께 섞여져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군대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건데 맨몸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갑옷이 있어야 되고 방패가 있어야 되고 뭐 칼이라든가 창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당시는 국가에서 안 줬습니다. 그땐 자비로 다 마련을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산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병역을 할 수가 있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흘려가지고 이 나라를 지켰다. 그럼 이 나라 누구 거야? 우리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행정관이라든가 누군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하기 힘들면 최소한 투표라든가 선거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권 개념이 나오고 시민권 개념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직접 우리 돈 들여서 무장을 해가지고 나가서 피를 흘려 싸워서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권자는 우리다. 이런 시민권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군인들 같은 경우도 어깨에 이제 쫙 펴고 시민 보심을 좀 갖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역이 그러니까 이제 의무보다는 권리에 가까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리를 참정권 또는 뭐 시민권으로 좀 보장을 해줬다라는 거네요. 아테네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아테네만이 아니라 뭐 스파르타라든가 뭐 테베라든가 고대의 폴리스 국가들이 다 그렇게 됐었고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이제 지중해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니까 도저히 이제 소위 재산이 좀 있는 시민권 가진 사람들만으로는 충당이 안 된다. 그래서 마리우스 병제 개혁을 통해 가지고 확장을 합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일정한 재산 수준을 갖추고 있는 시민권자들만이 이제 병역을 질 수 있고 져야 한다. 권리와 의무가 같이 있었다. 이들이 또한 참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고대 세계에서는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현대에도 그런 게 아주 없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병력 자원이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가령 이제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모병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사회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만 거기 지원을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라크 전쟁에서 의회에서 이걸 전쟁을 승인했는데 거기 국회의원들의 자녀들은 거기 하나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 못 사는 사람들 조금만 가더라. 그런 문제가 있죠. 병역 자원이 좀 이렇게 한계가 부닥치는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제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와가지고 미국 군대에 자원하면은 이제 시민권을 인정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동안 좀 히트를 쳤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뭐 현대판 용병제도고 지금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근대에 그 현대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시민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구성원들 같은 경우는 이 병역 제도를 활용을 해서 시민으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제 인디언들 같은 경우가 제대로 된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에는 이제 군대 지원을 함으로써 그에게 이제 시민권을 부여받기도 하고요. 인디언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네가 만약에 미국 내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군대를 갔다 와라. 그러면 비로소 미국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권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시절에는 이 병역이 일정한 권리를 준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병역이 활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뭐 아시아 사람들로서 유럽을 제일 많이 방문했던 나라는 어딜까요? 아시아 사람들로서 예, 유럽을, 유럽을 제일 많이 방문해봤다. 소위 뭐 숫자로 따지면 그러니까 인도인데요. 왜냐하면 그냥 관광을 간 게 아니고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때 영국이 독일 등하고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을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참여해서 우리가 피를 흘리면은 그러니까 아테네라든가 로마의 시민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주권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국에 대해서 자치를 요구하고 더 많은 시민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겠다 해서 인도 사람들이 차출되기도 했지만 열심히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유럽 전선에서 독일군과 오스트리아군과 열심히 싸운 거죠. 그런데 끝나고 나서 뭔가 영국에서 뭐 많이 해줄 것 같았더니만 별로 안 해주더라. 그래서 거기서 화가 난 사람이 바로 간디. 불복종 운동이라도 벌여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겠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조금 이제 다른 뉘앙스로 이미 이제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갖고 있는데 이 군대와 관련해서 병역과 관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볼까 했던 시기가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그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네네. 어떤- 힌트를 드리면 네. 뭐 떠나요? 앉아서? 앉아서요? 네. 모든 것 훌훌 얼어.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네. 음치 네. 아니시죠? 지금. 네. 저는 전혀 감이 안 오는데 네. 어디를 떠난다는 건가요? 제주도가 되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던 1950년의 제주도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낭만적인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지만 1950년 당시 제주도는 그러니까 두 개 정도로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이미 이제 4.3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제주도가 육지하고는 서로 약간 다른 느낌의 공간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경찰이든 군대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파견된 상황이었고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갑작스럽게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니까 그 육군 훈련소 같은 경우가 좀 더 제주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논산 훈련소가 제2훈련소가 되고 제주도의 제1훈련소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것도 이제 그런 내력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 사람들로서는 약간 이 상황에서 계속 가다 보면은 나의 어떤 시민권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때 생각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지원 입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뭔가 모병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징병 제도가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그 시기인데 뭔가 이제 해병을 모집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제주도민들이 거기에 대거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해병대 같은 경우 3기, 4기는 거의 제주도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고 실제로 나중에 그 인천 상륙작전을 벌일 때 국군의 중심으로서 이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제 큰 어떤 공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해병대의 날이 매년 4월 15일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인천 당시는 완전히 이제 북한군으로 점령되어 있는 고다리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목숨 내놓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를 말하자면 그분들이 자원해가지고 와. 끌고 가는 게 자원해서 갔다는 거는 얼마만큼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쏟아지는 어떤 그런 오명이라든가 좀 불신 같은 걸 해소해 보자. 그게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병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민권을 뭐 갖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민들하고 내가 동등한 위치에 있고 동등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로서 제주도의 어떤 지원병의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병대 몇 명이나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서 한 3,000명 넘게 지원을 했고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값진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역과 시민 그 깊은 역사가 하나씩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민주주의 국가가 그럼 아닌 곳은 어땠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과거에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뭐 군대를 왕이 가라고 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시민으로서 참정권과 그다음에 일정한 권리가 인정되는 시기가 있고요. 이게 권리가 없는 시기가 있고, 예를 들어 삼국시대 귀족들의 직업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김유신, 관창, 군인들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처럼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뭐 참여함으로써 어떤 권리, 시민으로서 권리를 갖지는 않지만 귀족으로서 지위를 이 병역을 통해서 유지를 했단 말이죠. 이제 직업군인 일반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일반 백성들을 모두 군인으로 끌어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고요. 그래서 병농일치를 이제 꾀하면서 농민이면은 곧 군인이다.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면서 조선이 이제 그들에게 병역을 이제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한 16세부터 60세까지. 그래서 1년에 몇 달 동안 와서 이제 군사 훈련을 받고 때에 따라서는 또 군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양인 개병제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이제 양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양인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양인 양반 아니에요? 양반? 그렇죠. 양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민, 평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농민이 주로 오고 그다음에 상인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제 조금씩 뭐 관료는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약간 유예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공을 세웠거나 이런 사람들도 또 군역에서 좀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평민, 농민들 중심으로 이 양역을 어떻게 보면 채워야 되니까, 군역을 채워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양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천민하고 대립하는 말인데, 그렇죠. 그래서 천민들 중에서 어떤 공을 세우면 양인으로 올려주는데, 난 군역이 싫어서 평민 안 할래 라고 했던 경우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예요? 아니 천민이라는 거는 사실상 노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할 텐데, 이 손장수라는 사람이 이시의 난이라고 세종댁 지방에 변란이 있어서 거기에 공을 세워서 평민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천민으로서 자기가 뭔가 그 자신의 신공을 바치는 것보다 이 군역이 더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평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종 때인데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너무 가난하고 미약하여 군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그냥 지금처럼 성균관의 노비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성종이 어쩔 수 없이 그래라. 왕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면도 확실히 있는 거예요. 일단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 그것도 그거지만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농민이잖아요. 내가 이제 나가가지고 2년, 3년 동안 있으면은 그 논과 밭은 다 어떡하냐.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데 돌아와서 나 뭐 먹고 살아.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대리로 이제 돈을 줘가지고 대신 군역을 살게 하고 그런 제도도 이렇게 좀 나오게 되고, 처음에는 이게 비리 차원이었습니다만 나중에는 뭐 그냥 뭐 나라도 평화로운데 그렇게들 다들 해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임진왜란이 날 때는 병역 부상으로는 분명히 10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있을까 말까 그런 데가 많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쟁에 잘 이기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온 게 율곡 2에 10만 양병설 들어보셨죠? 네. 10만이라는 숫자는 그 명확하게 안 써 있어요. 근데 양병설을 주장은 확실히 했습니다. 그건 실록에 써 있으니까. 뭔가 일단 양반들한테 이제 군역을 쥐라고까지는 내가 못 하겠는데 어느 정도는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무관들이 가면은 좀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함경도라든가 이제 뭐 이렇게 좀 힘든 지역에 가가지고 일정 정도 근무하도록 해서 그래가지고 일단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좀 보여야 된다. 그리고 성균관 노비 희망자도 있지만은 그래도 천민이 양인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래도 메리트가 있으니 뭔가 군역을 어느 정도 살면 또는 군량미를 어느 정도 내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천인에서 양인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걸로 하자. 여기에 대해서 당시 조정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들 가기 싫어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이제 나이 늙었으니 안 가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제들 중에 무관으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는데 아니 우리 애가 함경도 같은 데서 근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말이 돼? 네. 그 생각이 되고, 그리고 청한 것들이 양인이 된다고?
신분적으로 우리하고 똑같아진다고 말이 돼? 그런 거예요. 근데 대놓고 비판을 못해. 왜냐하면은 그게 필요하다는 건 본인들도 이해를 하거든요. 네. 예, 뭐 지당하옵니다만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고 돌아와가지고 일곡이의를 깝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죠, 굉장히 오만하고요. 이 사람이 무슨 뭐 왕의 말을 계속 비방을 하니까 결국 병조판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나가죠. 그런 식으로 좀 옛날에 우리 조상들입니다만은 병제 개혁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나간 것 때문에 결국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제 큰 난리를 겪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속 병력 자원은 계속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양반들을 군대를 보내는 걸로 갔을까요? 아니, 양반들이 뭔가 돈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가지 않고 천민들은 일단 병역을 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 하나는 좋아. 근데 천민들도 가라. 해가지고 수고군이란 걸 만들어서 나중에 수고군이 더 많아. 천민들은 이제 뭐 천한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이제 병역도 줘야 돼. 이렇게 상당히 좀 정의에 어긋나는 그런 체제로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선시대 병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군인으로 가는 사람과 그걸 이제 도와주는 보인, 봉종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대립제로 바뀌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병역을 기피하게 되니까 국가에서는 아예 이 병역 대상자에게 세금을 매깁니다. 군포라고 하는. 그런데 군역 대신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게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국가에서는 그걸 재정 확보의 차원으로 쓰게 되고 일반인들에게는 그게 세금의 부담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군대는 군대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상황이 조선 후기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나타나게 세금, 되죠. 즉 군포를 어떻게 개혁하느냐, 그게 균역법 아시던 것처럼 굉장히 조선 후기에 있어서 일종의 개혁의 문제점, 그러니까 개혁의 쟁점 이렇게 되는 것이 되죠. 근데 이게 뭐 조선은 좀 이렇게 심한 경우였는데 다른 나라도 비슷했습니다. 결국 이제 병역으로서 권리가 얻어지기도 하는데 병역이 또 부담스럽기도 하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용병이라는 것을 만들죠. 그 서양 여러 나라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프리랜서는 아시죠? 일종의 자유계약직 같은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근데 프리랜서에서 랜스 이게 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창잡이 원래는 그겁니다. 월터 스콧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소설 아이반호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 자유계약으로 어떤 때는 이제 잉글랜드 편에 있다가 어떤 때는 스코틀랜드 편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 때에 따라서 이제 그 돈을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돈만 보고 일하니까 머스너리 용병 같다 이런 말도 나올 정도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아테네 같은 데까지도 포함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시민 군대지만은 실제로는 용병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용병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나라가 정체성이 망하는 경우 로마 제국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 왕이 다스리던 시절이야 뭐 그렇다고 칠 수가 있어요.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되는 특권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것 이것 자체는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병역을 자유가 아닌 또 의무로 규정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 상황만 좀 놓고 봤을 때 이게 왜 생겨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전쟁과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 말씀하신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닐까. 역시 또 네. 선거학개론 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네. 제가 오늘의 또 핵심을 짚었네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딱. 그래서 자 오늘의 핵심 뭡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개병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징병제도가 결국 국민개병제 원칙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국민개병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징병제라고 보통 그러죠. 그것이 이제 국민개병제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죠. 국민개병제가 뭐예요? 말 그대로예요. 모든 국민은 이제 병역의 의무를 진다라고 해서 1949년에 우리나라 병역법이 생기게 되는데 그 제도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시 국민개병제에 따라서 병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국민개병제를 처음 만든 나라가 방금 이제 병역법에 따른 이게 대한민국은 아니고 어느 나라가 근대적인 국민개병제를 처음으로 도입했을까요? 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아테네 아닙니다. 혁명의 나라. 혁명의 나라 프랑스. 프랑스. 예. 이 프랑스 대혁명과 이제 국민개병제는 이제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데 그 국민개병제와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의 배경 사상이 어떻게 보면은
당시 프랑스의 계몽사상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사회계약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계약론 어렵습니다. 자,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아 그래 그럼 국가 다 없애고 정치도 없애고 그냥 각자 살까? 그건 또 아니고 그래서 국가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호도 하고 국방도 하고 경제적인 조절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겠는가. 그러면 국가를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모두 평등하니까 우리가 모두 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국가 만들자. 모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이게 사회계약론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모든 국민이 다 주권자로서 이제 하나의 일종의 계약을 성립했다고 치고 국가를 만들었다. 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서의 내용이 바로 헌법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회계약론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해가지고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국가를 누군가가 지켜야 되는데 그럼 누가 지킬 것인가? 그럼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된다. 왜? 우리 모두가 주인이니까. 자기 집은 자기가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 국가도 결국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철학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루소가 이제 이 사회계약론과 국민계병제의 가장 대표적인 상시 사상가였는데 이 사람은 국민계병제라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이롭다. 개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아무리 약하고 가난하고 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국가 전체가 그를 지켜준다. 국민이니까. 똑같은 주권자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국민들의 모든 힘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국민 개개인을 다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해지고 더 평등해진다. 우리 모두 위험을 분담하고 우리 모두 공평하게 병역을 나눠 가진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이제 1793년 헌법에 모든 프랑스 공화국의 군대는 프랑스 인민으로 구성된다. 모든 프랑스 인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되었던 것이고 그 군대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게 나폴레옹 때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군대는 말하자면 귀족들의 군대, 사병들은 그냥 억지로 끌려온 농민들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족들은 좀 불리하면 도망가고 사병들도 아니 우리가 왜 귀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 해서 도망가고 그렇게 사기가 떨어져 있었는데 공화국의 군대는 우리 모두 평등하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힘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싸움도 잘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도 공화국 군대가 강력한 힘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도 해야 되고 또한 저렇게 공화국 군대가 힘이 강한 걸 보니까 우리도 따라해야겠다 해서 여러 나라에서 국민계병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계병제가 사실은 이제 그 권리에 대한 의무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비슷한 맥락 속에서 이제 2019년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18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게 권리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전에 이미 18세에 군대에 가야 되는 또 의무가 부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가 18세면은 권리도 18세에 갖는다. 이래서 서로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두 분 다 뭐 이해를 쏙쏙 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군대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 축구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군대 이야기로 시작을 했더니 우리가 몰랐던 이런 숨은 이야기들이 이렇게나 많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거와 병역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병역의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도입하게 된 게 6.25 직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복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부 수립하고 나서 조금 텀이 있죠. 그래서 이제 1949년에 원래 처음으로 병역법을 만듭니다. 다만 그때는 국민계병제 원칙은 세우되 어느 정도는 이제 지원병제, 일종의 모병제 그런 제도를 채택했다고 해요. 하지만은 이제 금방 말하자면 6.25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1차 신검 정도까지만 하고 그 법에 따라서 군대가 실제로 이제 병역된 적은 없고요. 6.25가 나니까 아무래도 이런 뭐 지원병제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새로 병역법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40세까지가 이제 병역의 의무가 있는 한두 선이었고 그 최하선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16살? 예? 아니에요? 네, 넘어가셨다. 아무리 전쟁이지만 20살? 17살. 17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생 정도까지도 이제 군대에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국민계병제이고
그리고 이제 병역 연령도 높아졌지만 어쨌든 대충 한 20세에서 40세까지는 그 병역을 성인 남성은 져야만 한다. 이거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징병제 논의를 우리 역사 전체로 놓고 보면은 그 전에도 이미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일제 강점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징병제 논의도 이제 오늘 얘기가 되고 있는 선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가 수탈을 하던 시기잖아요. 그런데 선거와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 징병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희생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희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권리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식민지에 대해서 일제는 그 부분이 굉장히 거북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징병제를 최대한 미루려고 했던 거고 안 하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지원병제라고 해서 뭐 가고 싶으면 가라. 근데 뭐 조금 혜택은 더 줄게. 이 정도였지 이거를 어떤 제도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일제가 다급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제 진주만 폭격 이후에 태평양 전쟁에 들어가면서 병력 자원이 이제 부족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니까 식민지에 대해서도 징병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당시 이제 친일파들 같은 경우 민족 개량주의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 조선의 청년들이 군인으로 나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일정한 자치권이나 또 때에 따라서는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일본에서 볼 때는 괜히 징병 얘기 꺼냈다가는 이게 조선에서 또 자칫하다가는 독립 얘기로 넘어가겠네 이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 관계가 그러니까 광복 직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다급해지니까 이제 징병으로 가고 선거를 통해서 일본의 중의원의 일정 부분을 이제 그 선발하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인구 비례로 보면은 일본의 중의원의 한 25% 정도, 그러니까 일본이 7천만이고 우리가 한 3천만 정도니까 25% 30%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 준다. 그래서 비율을 확 낮춰서 한 5% 정도로 주겠다라고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징병은 이루어지고 선거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일제가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징병으로 청년들은 끌려간 상황에서 선거를 통해서 중의원은 뽑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당시 좀 영향력이 있었던 문인들은 대체로 다 그 이광수라든가 뭐 모연숙이라든가 열심히 이제 징병을 독려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 지원병제일 때는 모두를 다 열심히 우리 조선 청년들이 이제 황국 군대에 자원을 해가지고 이제 황국 식민으로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징병제에 찬성한다. 징병제를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가 당당한 황국 식민의 그 일원이 된다. 뭐 이런 논리였죠. 그 행동 때문에 가장 악질적인 친일파로 분류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낙인이 찍혀 있는데 그들이 만일 항변을 할 수 있었다면 결국 뭐 우리가 일본이 금방 패망할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냐 그랬거든요. 참정권을 그렇게까지 인정받지 못한 식민지 중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진짜 없었습니다. 영국은 나중에 이제 인도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오스트레일리아, 남아공 같은 데서 다 의회를 만들려고 하고 그 자체내에서 자치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게 점점 나아져서 나중엔 독립이 된 거고요. 근데 일제 36년 동안 일본은 우리한테 전혀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또 그 아메리카 인디언이나 또 인도 영국 식민지에서 인도인들처럼 우리가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 그런 논리로 나갔던 거죠. 네, 우리나라 역사의 파노라마에 역시나 이제 선거와 병역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 오늘의 이야기를 한 줄 평해 보도록 할게요.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총을 들고 표를 찍었어. 간단한 의미였어요.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민주주의 국가의 사람들은 항상 저울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누리는 권리만큼 내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또 내가 의무를 다할 때 권리를 제대로 찾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항상 저울로 재는 것 그것이 민주 시민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한 줄 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선곽 인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교수님은 어떤 분 좀 꼽아보실까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인문주의자였죠. 니콜로 마키아벨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 이제 정치를 참여를 했다가 정치권에서 쫓겨나는 입장이 되니까 책을 쓰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알리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군주론이라는 책을 써서 꼭 정치는 도덕적일 필요는 없다. 도덕을 깨야 할 때에는 과감히 깨야 된다. 군주는 사자의 위엄과 이제 여우의 교활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했다가 또 로마서 논고라는 책에서는 그 군주정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제 우리는 로마 공화정을 본받아서 공화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관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든 그 로마서 논고에서든 즉 용병은 안 돼. 아까 용병 프리랜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로마를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당시 이제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까지 포함해서 용병에 의존한 나라는 전부 다 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선거학 인물로서는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이제 병역법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걸 정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이 지청천 장군입니다. 이제 광복군 사령관이기도 했는데요. 광복군이 1940년 9월 17일 창설됐을 때 많은 중국 사람을 포함한 또 한국인들도 포함해서 그 광복군 몇백 명이 어떻게 몇백만 일본군하고 싸우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우리도 그렇네. 광복군 많아봤자 수천 명인데 어떻게 광복에 이르렀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 1940년 충칭에서 성립했던 광복군의 공식 이름은 광복군 총사령부입니다. 왜 총사령부라는 이름을 붙여놨냐면 중국 관내에 한 400만 명 정도의 동포들이 있고요. 그중에 청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2천만이 넘는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싸울 무기와 또 때에 따라서 그 싸울 수 있는 기회만 준다면 일본군하고 맞서 싸울 거다. 그래서 광복군은 거기에 가서 지휘를 할 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광복군은 그들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 모두를 발판으로 해서 싸우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만약에 일제가 좀 흔들리는 시기에 국내 진공작전이나 독수리 작전 같은 것들이 성공을 했다라면은 사실은 수만 명의 군인들이 갑자기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를 지키는 것들이 광복군 시절에도 그렇고 현재 광복한 이후에도 결국은 이게 우리의 몫이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립군들은 그 숫자는 적지만 언제든지 우리 모든 국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 독립군을 이끌었던 지청천 장군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그 병역의 어떤 틀을 잡았다는 점에서 선거학개론의 인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꼽아오신 선거학 인물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병역이라는 것이 이제 나라를 지킨다라는 점에서 병역과 선거 참으로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